지금도 그날 밤 워싱턴의 빗소리가 귀에 선합니다. 2025년 12월 백악관의 창문을 때리던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거친 노크 소리 같았죠. 제 책상 위에는 캄보디아의 항복 문서가 놓여 있었지만 제 눈엔 그저 휴지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포 앞에서 적들이 무릎을 꿇은 진짜 이유. 미국마저 속인 그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날 밤 정막을 깨고 붉은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총리 관저였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 저는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총리님, 워싱턴은 지금 폭우가 쏟아집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수화기 너머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입니다, 보좌관님. 태국 국경에서 발견된 부품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린 그저 인도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 구차한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국이 모르는 의혹의 물자가 튀어나오자 들키니까 제발 저려서 먼저 전화를 건 꼴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쾌함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70년 혈맹이 고작 이 정도였던가.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예고도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의 최무관이었습니다.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그가 비상동선으로 들어왔다. 비에 젖은 트렌치코트, 하지만 눈빛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일본 총리와 통화 중이셨습니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군요.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최대령? 도청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다만 그 전화가 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아무런 라벨도 없는 칠흑 같은 검은 파일이었습니다. 보좌관님, 동기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는 전쟁이 길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무기를 팔고 영향력을 키울 테니까요. 앞에서는 웃으며 악수하고 등 뒤에서는 칼을 가는 습관. 저희는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며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거기엔 빽빽한 보고서 대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글 속 군복을 입은 한 동양인 남자. 흔한 군사 고문단 사진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 남자의 오른쪽 팔뚝을 말입니다. 저는 서랍에서 확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렌즈 속 흐릿한 픽셀이 선명해지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진흙으로 가려놓았지만 그건 분명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엠블럼이었습니다. 우리의 혈맹이라는 자들이 우리 몰래 분쟁 지역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그들이 우리 미군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혈맹이라던 자들이 미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당신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이거 조작된 거 아닙니까? 제가 따져 묻자 최무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는 그들의 패턴을 압니다. 70년 동안 지켜봐 왔으니까요.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펜타곤의 실세, 브런슨 사령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로버트, 자네도 봤나? 방금 위성통신이 감청됐어. 데이터 삭제 완료라는 메시지. 조작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져.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엉뚱한 곳을 믿고 있었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즉시 지하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벽에 걸린 대형 지도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봐왔던 미국 중심의 아시아 지도였죠. 로버트, 자네는 이 지도가 어떻게 보이나? 일본이 태평양을 막아주는 방파제 같지 않나? 그렇습니다. 일본을 거점으로 대륙의 진출을 막는 게 우리 전략 아닙니까? 우린 지난 70년 동안 이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는 전자칠판을 조작해 지도의 방향을 180도 회전시켜버렸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지도를 뒤집자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이 파도처럼 보였고 그 파도의 목덜미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송곳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일본은 어디 있었을까요? 한국의 뒤편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후방의 보급기지에 불과했습니다. 보이나? 대륙 쪽에서 보면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건 일본이 아니야. 바로 한국이지. 우린 그동안 가장 날카로운 단검을 칼집 취급하고 일본만 닫고 있었던 셈이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치명적인 전략적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때 최무관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일본이 과거를 조작할 때 저희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항복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사령관님께서 저 지도부터 떼어내고 싶어지실 겁니다. 저는 홀린 듯 데이터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상황실의 모든 분석관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압도적인 힘의 증명이었으니까요. 화면을 꽉 채운 영상에 압도된 것도 잠시.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외쳤습니다. 전쟁은 쇼핑이 아닙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과 조선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 7함대가 왜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쓰겠습니까? 제 반박에 최무관은 입꼬리를 차갑게 올리며 대답하더군요. 보좌관님은 아직도 초밥장인 같은 환상에 빠져 계시는군요. 그 환상을 좀 깨드리겠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은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 공창, 오른쪽은 한국의 울산 조선소였습니다. 왼쪽 일본을 보십시오. 미군 이지스함이 수리를 위해 들어간 지 수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화면 속 일본 조선소는 고요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드문드문 보였고 손에 든 건 태블릿 PC가 아니라 누렇게 변색된 종이 도면이더군요. 왜 이렇게 늦는 줄 아십니까? 부품 하나 깎는데 수작업이라며 몇 주를 기다리게 합니다. 도면 수정은 아직도 팩스로 주고받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죠. 이게 당신들이 믿는 아날로그 장인 정신의 실체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부정했습니다. 안전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거겠죠. 그럼 오른쪽 한국을 보십시오. 지금 시각 새벽 3시 40분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곳엔 밤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대나처럼 환한 LED 조명 아래 수천 명의 작업자와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기계 괴물의 뱃속을 보는 듯한 압도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이곳에선 몇 달이 걸릴 작업을 단 몇 주 만에 끝냅니다. 몇 주? 말도 안 돼. 배를 수리하는 건 건조보다 더 복잡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낡은 방식으로는 말입니다. 최무관이 화면을 확대하자 용접 로봇이 춤을 추듯 선체를 누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선박 설계도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입항하기도 전에 AI가 고장 부위를 찾고 부품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레고 블록 끼우듯 교체만 하면 됩니다. 남들이 돋보기 쓰고 도면 볼 때 저희는 이미 페인트 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브런슨 사령관이 벌떡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져 있었죠. 이봐 저 숫자들. 숙련공 평균 연령이 사실인가? 일본 50대 후반, 한국 40대 초반. 이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맡기면 1년 동안 배 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맡기면 한 달 뒤에 3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장수처럼 중얼거렸죠. 젠장 로버트, 인정해야겠어. 우린 엔진이 터지기 직전인 차를 타고 광택만 내고 있었던 거야. 그때였습니다. 최무관이 다시 한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조선소의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가 기적 같은 속도를 내는 비결이 단순히 로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에 뜬 영상은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였습니다. 날짜는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좁고 밀폐된 연구실 안. 방호복을 입은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고통 속에서도 그는 계기판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마. 데이터 저장해. 지금 멈추면 다 날아가. 자신의 안위보다 데이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 그건 단순한 직업 정신을 넘어선 일종의 신념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린 입술로 잠수함 도면을 수정하는 엔지니어들. 섭씨 50도가 넘는 바닥에서 화상을 입은 손에 테이프를 감고 용접봉을 잡는 늙은 기술자. 그리고 경고등이 울리는데도 대피하는 대신 밸브를 잠그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젊은 연구원까지. 영상 중간 나레이션 대신 짧은 자막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국이 70년 걸린 기술. 우리는 7년 만에 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실패가 곧 죽음이기 때문이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화려한 스펙의 무기들. 벙커를 뚫는 미사일, 바다를 지배하는 원자로.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청춘과 수명을 갈아 넣어 만든 말 그대로 인골의 탑이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로비스트에게 뿌릴 돈을 준비할 때 한국은 저 차가운 실험실 바닥에 쏟을 땀과 눈물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강해져야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영상 속 연구원의 독백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 절박함, 그 처절한 도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운 좋은 동맹국 정도로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미국의 개척 정신이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양 건너 저 작은 나라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 2분 15초. 저는 최무관이 건넨 린치핀 프로젝트 서류를 품에 안고 서둘러 상황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하 벙커의 철문이 열리고 다시 백악관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감지했습니다. 하필이면 백악관의 보안 시스템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CCTV도 잠시 멈춘 상태.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42통, 메시지 115개, 발신자는 정계의 거물들,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곳은 도청이 불가능한 구역인데 말이죠. 그때 복도 끝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백악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옷깃에 달린 작은 배지.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들이었습니다.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는 대신 워싱턴의 가장 더러운 무기, 로비스트들을 풀었습니다. 제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내일 아침 신문에 당신이 한국 스파이라는 기사가 나갈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수백 조짜리 국익이 눈앞에 있는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판을 엎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기자 회견실 옆 비품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이토록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미스터 킹,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만 열어주면 조용히 은퇴하게 해드리죠. 평생 골프나 치면서 살게 해드립니다. 회유와 협박. 고작 골프 회원권 따위로 미국의 미래를 사겠다는 그들의 제안에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창고. 나갈 곳은 저들이 지키고 있는 문 하나뿐. 통신 신호는 서비스 불가였습니다. 저들이 전파 차단기까지 동원한 게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영상 속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기술을 만들었는데 나는 고작 내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절망이 늪처럼 제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거대 자본에 매수된 정치인들. 그 부패의 벽 앞에서 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최무관이 준 작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에 비친 단 한 줄의 문구. 길이 막히면 하늘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창문도 없는 캄캄한 창고에서 하늘을 보라니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마트폰에 카드를 갖다 댔습니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먹통이던 네트워크가 거짓말처럼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인터넷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적에도 위성통신망, 코드네임 스타 K 시스템에 직통으로 접속된 겁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채워지더니 믿을 수 없는 문구가 떴습니다. 데이터 업로드 완료 100%. 순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도 되찾은 사람들. 전쟁 폐허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세운 사람들. 그 어떤 위기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은 민족. 그들이 작정하고 만든 시스템이 고작 로비스트들의 전파 차단기 따위에 막힐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이 각성으로 바뀌어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이미 하늘을 뚫었는데 나는 고작 협박이 무서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로 올라간 봉화는 막을 수 없어.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있던 린치핀 문서 표지에 제 서명을 거칠게 휘갈겼습니다. 이제 이 문서는 단순한 제안서가 아닙니다. 백악관 참모의 공식 보고서가 된 겁니다. 이걸 훼손하는 순간 그들은 단순 폭력이 아니라 공문서 파괴범이 되는 것이죠. 쾅! 쾅! 마침내 경첩이 뜯겨나가고 문이 흔들렸습니다. 미스터 킹! 문 부수고 들어갑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문을 향해 섰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미국 관료로서의 자존심과 묵직한 오기가 채워졌습니다. 로비 자금이 이기는지 아니면 한국의 실력이 이기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쾅! 마침내 경첩이 뜯겨나가고 문이 열렸습니다. 거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저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흐릿해진 시야 사이로 로비스트가 제 손에 있던 린치핀 문서를 낚아채더군요.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찍, 찍. 그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문서를 보란 듯이 찢어발겼습니다. 수백 조의 미래가
한국인의 피땀이 쓰레기 조각이 되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피 묻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말했죠. 진짜 힘은 타이밍에서 나와. 내 놈들이 종이랑 씨름할 때 데이터는 이미 대통령 책상 위에 도착했거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이 창문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마린원의 호위기였습니다. 복도 전체가 얼어붙고 특수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로비스트들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찢어진 문서 조각들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터진 입술, 깨진 안경. 누가 봐도 패배자의 몰골이었죠. 집무실 문을 열자 스크린 속에서 일본 관료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검증되지 않은 한국에게 맡기다니요. 이건 외교적 모욕입니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대통령의 마호가니 책상 위에 수북이 쏟아부었습니다. 대통령님, 보십시오. 이것이 저들이 우리에게 보낸 대답입니다. 그들은 이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담긴 진짜가 밝혀지면 더 이상 미국에 기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흩어진 조각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일본 관료에게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자네들은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밀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졌어. 물에 빠진 사람은 흥정을 하지 않는 법이지. 대통령은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문서 조각 중 서명란을 찾아내어 그 위에 굵고 강하게 서명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져 글씨는 비뚤어졌지만 그 어떤 조약문보다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리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한국을 원했는지 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 미국 대통령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고 말이야. 저는 찢어진 문서 조각들을 소중히 챙겨들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 최무관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나온 너덜너덜한 종이 뭉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린 꼴이 됐습니다. 제가 쓴웃음을 짓자 최무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친구끼리 누가 먼저 손 내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배가 대양을 함께 지킨다는 사실이죠. 수백조. 그건 계약금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책임의 무게일 겁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속보였습니다. 백악관 안보 파트너 전격 교체. 한국 초비상 근무 체제 돌입. 뉴스 화면 아래로 한국 거제도 조선소의 현장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서명 소식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환호하는 대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덤덤한 모습이 그 어떤 화려한 세리머니보다 더 큰 전율을 주더군요. 저는 최무관과 헤어져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부는 그곳. 19명의 판초우의를 입은 병사 조각상들. 평소엔 그저 자유의 대가라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들이 오늘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저 차가운 쇠로 만든 조각상들이 지난밤 영상 속에서 보았던 한국의 용접공들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낯선 땅에서 피 흘린 미군들과 그 희생 위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만든 한국인들. 그 두 존재가 시공간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린치핀 문서를 꺼내 조각상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전사한 전우에게 바치는 훈장처럼 말이죠. 보십시오.
당신들이 지켜낸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 묵묵히 자신의 뼈를 깎아 기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제 눈앞의 세상은 어제와 똑같아 보이지만 지도는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나침반을 버리고 새로운 별을 따라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별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